안녕하세요. 모티리움 박기돈입니다. 네, 엄청난 장마와 완전 집중호우를 뚫고 펠리시아에 나왔습니다. 사실은 잠깐 소강 상태여 가지고 지금 나왔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날씨가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어 가지고요, 오늘 후륜구동 세단을 가지고 나왔는데 과연 제대로 시승이 될지 좀 걱정이 됩니다. 차가 조금 지저분하더라도 또 양해를 해 주십시오. 자, 오늘 모처럼, 정말 모처럼,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시는 모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캐딜락의 후륜구동 중형 세단 CT5입니다. 자, 캐딜락 CT5 이름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CTS라고 불렸던 모델인데요, 지난번에 CT6가 나온 이후에 이름을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형 세단은 CT6, 중형 세단은 CT5, 그 아래 3시리즈급 소형 세단은 CT4. 이거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 헷갈리잖아. 어차피 이런 식으로 지을 거면 그냥 357로 짓는 게 낫지 않나? 뭐 어쨌거나 따라 하기는 또 조금 애매하니까 4, 5, 6, 그래서 대중소 사이즈로 이름을 정했습니다. 기존의 이름 방식을 쓰지 않고 있다가 CT6 이후로 이렇게 이제 네이밍을 쓰겠다. 지금 현재, 그리고 SUV는 뭐 XT5, XT6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는 이름을 나름 통일을 해 놨는데, 향후에 또 이렇게 쓰지 않는다, 이렇게 좀 왔다 갔다 갈팡질팡 하는 느낌이 있긴 합니다. 자, 그렇긴 합니다만 CTS 이후에 CT5로 이름이 바뀌면서 차가 많은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대가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근데 타면 탈수록 이거 물건이다, 이런 역대급이다, 이런 생각을 조금씩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그 부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그레이드 잠깐 설명드리면, 예전에 제가 이 바닥 처음 들어왔을 때 캐딜락은 스빌, 드빌, STS, DTS 뭐 이런 차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2002년도에 CTS가 딱 등장을 했는데, 그때 사실 진짜 완전 충격이었어요. 저는 CTS가 등장했을 때부터 시승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후륜구동 럭셔리 세단은 BMW 벤츠가 꽉 쥐고 있었는데, 사실 미국을 대표하는 캐딜락이 제대로 된 후륜구동 중형 세단이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CTS가 딱 등장을 했는데, 와, 깜짝 놀란 거예요. 와, 이게 정령 캐딜락이란 말인가? 타보면 완전 독일차였어. 오히려 벤츠 BMW보다 더 단단한 하체와 막 즉각적인 리스판스, 그러면서 스타일도 약간 미래적인 스타일, 그 매트릭스에 등장할 법한 그런 미래적인 스타일을 가지고 등장을 해가지고, 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모델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2세대, 3세대로 넘어오면서 조금은 더 얌전해지고 조금은 더 럭셔리한 이미지가 더 강조된 그런 스타일로 발전을 했었고요. 이번에는 이름까지 바뀌어서 CTS 기준으로 하면 이제 4세대 모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CT5가 됐습니다. 플랫폼도 바뀌었습니다. 사이즈도 바뀌었습니다. 지금 사이즈가 먼저 말씀드리자면 5시리즈랑은 거의 비슷합니다. 휠베이스 조금 짧고 길이랑 사이즈 뭐 한 1c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날 정도로 5시리즈랑은 거의 비슷한데, 그렇게 되면 이제 국내에 제네시스 G80보다는 작아질 수밖에 없죠. G80 자체가 5시리즈랑 E클래스보다 조금씩 더 큰 상황이기 때문에, 휠베이스도 G80 같은 경우는 이제 3m가 넘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2947이다 보니까 뭐 전체적으로 휠베이스나 길이나 G80보다 한 7cm 정도 대략 조금 작은 사이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엔진은 2.0 가솔린 터보 엔진을 장착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BMW는 530i급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G80이랑 비교하게 되면 G80은 2.5 가솔린 터보를 얹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2.5보다는 이제 출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성능은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많은 분들이 CT5를 기대하셨던 이유가 가격이 이거 미국보다 더 싸게 나온다, 잘하면 G80보다도 더
쌀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지금 기대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실제로 가격이 기본형인 프리미엄 트림은 5,428만 원, 그리고 오늘 시승하고 있는 스포츠 상위급 스포츠 트림은 5,921만 원인데, 사실 그 G80 같은 경우에는 액면가가 나와 있지만 액면가가 2.5 기준이죠. 근데 옵션이 좀 추가가 많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에 있는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든가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이라든가 이와 유사한 그런 옵션들까지 추가를 해버리면 얘보다 가격이 비슷하거나 올라가거나 얼추 그렇게 돼요. 근데 지금 캐딜락 같은 경우는 할인도 꽤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구입하는 모델은 물론 얘가 2.0이긴 하지만 G80보다 더 싸게 구입할 수도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등에 업고 등장한 이 CT5가 정말 매력적일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입이 건질거려서 미리 천기 누설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 차에는 아주 중대한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요거 미리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뭐냐면 미국에서는 적용되고 있는 슈퍼크루즈, 그 슈퍼크루즈가 국내에서는 법규 문제 때문에 제약에 걸려가지고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슈퍼크루즈 넣어가지고 이 금액에 나왔어야 그래야 제대로 한번 경쟁해 볼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아주 좀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딜락이 가지고 있는 아주 기본기 부분은 정말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사이즈 말씀드렸고 디자인 잠깐 살펴볼까요? 자, 디자인이 예뻐졌어. 자, 우리가 이제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게 CTS는 좀 기억에 가물가물해요. 근데 CT6를 우리가 지금 많이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CT6랑 비교해 보면 확실히 더 예뻐졌어. 이게 세로로 이렇게 떨어지는 이 주간 주행등이 CT6랑 어떻게 보면 조금 비슷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도 확실하게 다른 느낌이, CT6 때는 이렇게 눈물찍 이런 느낌이었는데 얘는 그런 느낌이 전혀 아니고 굉장히 스포티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 디자인 컨셉은 에스칼라라는 컨셉카에서 디자인 컨셉을 갖고 왔는데요. CT6, CT5 또 SUV들도 지금 현재 그 에스칼라 컨셉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날렵한 헤드램프, 그리고 떨어지는 세로로 떨어지는 이 주간 주행등, 그리고 이쪽에 있는 라디에이터 그릴과 연결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 이 헤드라이트가 얇아진 부분이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확실히 CT6 때보다는 확실히 더 예뻐진 건 사실이긴 한데, 근데 에스칼라를 이야기하면 할수록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드는 게, 에스칼라는 얘보다 훨씬 더 늘씬한 느낌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죠. 이게 중형 세단이다 보니까 어떤 사이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조금 더 슬림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긴 합니다. 자, 국내에는 두 가지 트림으로 출시가 됐는데요. 프리미엄 럭셔리랑 스포츠. 오늘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스포츠고요. 앞부분 디자인이 조금 다릅니다. 프리미엄 럭셔리는 여기가 그냥 이렇게 좀 밋밋하게, 범퍼 아래쪽이 밋밋하게 지나가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여기서 내려와서 이렇게 살짝 치켜 올라가죠. 그래서 이렇게 모이는 듯한, 최근에 이런 디자인 꽤 많이 봅니다. 국산차에서도 이런 디자인이 있고 여기저기 많이 보이는데, 지금 이 차가 바디도 까만색이고 그릴도 까만색이고 하다 보니까 이 범퍼 부분과 그릴 부분의 구분이 잘 안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블랙이 예쁘긴 한데 이 디자인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이게 화이트, 바디가 화이트인 경우에는 여기가 굉장히 도드라져 보이면서 스포티한 느낌이 굉장히 잘 살아나는데, 이게 같은 컬러가 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묻히는 감이 조금 있긴 합니다. 그래도 어쨌거나 스포츠 트림이 일반 프리미엄 럭셔리 트림보다는 훨씬 더 스포티한 느낌이 잘 살아 있습니다. 라디에이터 그릴에도 이 격자 무늬, 아주 스포티한 이런 무늬가 적용되어 있고요. 범퍼의 크롬 부분도 디자인이 조금 다릅니다. 자, 근데 이게 비가 온다. 우산 앞부분은 저는 정말 마음에 들어요. 와, 진짜 예쁘게 잘 바뀌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옆으로 오면은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이 사이드 미러예요. 사이드 미러가 정말 날렵하게 생겨 가지고, 최근에 그 아우디 이트로는 여기 카메라만 달려 있잖아요. 이게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본 사이드 미러 중에서는 실제로 유리가 달려있는 미러 중에서는 제일 날렵하지 않을까. 굉장히 날씬한 사이드 미러가 적용되어 있어서 예쁘고, 휠은 지금 19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스포츠 트림인데 19인치인 거야. G80 같은 경우에는 20인치까지 선택할 수 있는데, 여기는 스포츠에는 19, 그리고 프리미엄에는 18인치가 딱 적용이 되어 있는 거죠. 타이어는 비가 옵니다. 미쉐린입니다. 프라이머시 투어, MXM4가 아니고 프라이머시 투어네요. 투어의 사이즈는 24540R19. 자, 요 얘기는 해야 돼. 비가 오더라도 이 이야기만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 여기 진짜 이상해요. 앞부분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 여기 와서 개인적으로 물론 이제 디자인은 개인적인 취향을 타기 때문에 딱히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긴 합니다만, 여기 왜 이렇게 했을까? 이 부분 에스칼라 때는 이렇지 않았거든요. 이랬었는데 뾰족하게 만들어 가지고 혼다의 어코드랑 똑같아졌습니다. 와, 혼다 어코드를 왜 따라 했을까요? 여기에 지금 C 필러 쪽 여기다가 창을 이렇게 하나 더 만들었는데, 이거 완전 스팅어 같아요. 이야, 뭐 닮았다라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지만 닮은 건 닮은 거니까 이런 세단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오. 그래서 사실 뒷모습도 나쁘진 않은데, 여기 C필러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뒷모습 깔끔하게 생겼고, 요것도 이야기해야 되겠네. 350T라고 붙어 있습니다. 이름이 3.5L 아닙니다. 2.0 가솔린 터보입니다. 왜 350T냐? 3.5 수준의 성능을 낸다? 근데 BMW는 530이라고 쓰죠. 그래서 요거는 350Nm에서 갖고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거나 2.0이긴 하지만 약간 3 넘어가는 정도의 성능을 나타내는 그런 느낌을 주려고 만들어 놓은 엠블렘입니다. 2.0인데 좌 머플러 들어 있습니다. 이거 차면 열립니다. 근데 지금 비 오니까 안 열게요. 근데 전동식은 아니에요. 열리기만 해요. 끝. 와, 야, 이런 날도 처음이다. 자, 일단 차에 타고 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하다가 비가 와서 진짜 촬영을 끊고 차에 대피하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비가 오면 아예 촬영을 안 하거나 다른 날로 미루거나 이렇게 했었는데, 자, 오늘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스포츠 트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쪽에서 범퍼라든가 그릴이 다르고, 그리고 19인치 휠이 장착이 되고요. 그리고 19인치 휠 안쪽에는 브렘보 브레이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뒷모습에서는 룹 뒤에 이제 트렁크 위쪽에 리드 스포일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이드 미러가 아까 엄청 얇은데 이쪽에서 딱 보면 유리가 오각형이에요. 이 오각형 테마는 굉장히 많은 곳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배지의 형태를 여러 곳에 많이 형상화했는데, 여기도 있고, 여기 도어에 그 잠글 때 터치하는 그 부분도 오각형, 물론 엠블렘처럼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오각형의 테마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자, 실내는 일단 많이 좋아지긴 했네요. 좋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역시나 좀 애매합니다. 여기 모니터가 커졌습니다. 기존보다 커져가지고 10인치 모니터가 적용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국내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소나타급에서 이게 10.25인치를 쓰거든요. 그랜저급으로 가면 12.3인치를 쓰죠. G80은 14.5인치를 쓰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감안하면 사실 좀 많이 업그레이드가 돼서 고급스럽게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세계적인 추세, 특히는 국내에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죠. 이번에 새롭게 이 Q 시스템도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하는데, 근데 이렇게 메뉴 들어가 보면 아직까지도 좀 그래픽도 그렇고 메뉴의 어떤 설정하는 내용이나 이런 단계들도 아무래도 지금 그 국산차에 익숙해 있는 저희들한테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여기는 나름 디자인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여기도 이게 토글처럼 만들어 놨는데, 전체적으로 배열은 나쁘진 않은데 고급감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지금은 여기 햇빛이 이렇게 바로 들어와서 그나마 조금 여기 구분이 잘 되는데, 조금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조명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여기 위에 있는 이 그래픽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떤 버튼이 무슨 기능인지가 좀 헷갈릴 정도로 조금 잘 안 보인다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자식 변속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10단 변속기가 적용되어 있고, 요거는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당기고, 한번 당기면 D에서 M으로 이렇게. 요때는 버튼을 안 누르고 그냥 당기기만 하면 D와 M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P 버튼 누르면 되고, 이쪽에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있어서 스포츠 모드, 눈얼음, 투어. 내 모드에 가면은 이제 그 인디비주얼로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오토홀드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이쪽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놓으니까 요거는 문자가 와도 딱 잘 보이고, 요건 좋긴 하네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그 다이얼들이 있는데, 이것도 아주 이게 좌우로 움직이진 않고 위아래만 움직이네요. 그럼 이 상태에서 버튼, 백은 백 버튼이 있으니까 오케이, 그렇군요. 이것도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는 여기 오디오 볼륨 버튼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 오디오 볼륨 버튼 없애는 데도 있는데 여긴 지금 두 개나 달아놔 가지고 저는 뭐 마음에 듭니다. 컵홀더가 마련되어 있고요. 센터 콘솔도 이 안에 USB도 있고, C타입이랑 일반 USB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핸드폰을 여기다 이렇게 꽂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충전되는 건 아니고, 이거 왜 이렇게 해놨을까? 쓰기 편하라고. 충전은 이쪽에서. 스포츠 트림에는 이 스티어링 휠에 이 알칸타라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느낌도 상당히 스포티하고요. 이게 촉감도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손이 건조한 상태에서 이게 좀 잘 미끄러져요. 알칸타라에서 굉장히 손에 쫙 붙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립감이 아주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게 스포츠카에서 혹은 경주용 차에서 운전용 장갑을 끼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립이 아주 좋지만, 일반 맨손이 땀이 안 나고 말라 있는 상태에서는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해보면 이게 자꾸 이게 밀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시각적으로는 좋은데 기능적으로 이게 꼭 좋다고 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이 되고요. 그리고 마그네슘 패들 시프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쪽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쪽엔 오디오, 메뉴 이런 거 조절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오디오는 스피커 15개가 들어가 있는 보스 퍼포먼스 시리즈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커버를 예쁘게 이렇게 잘 덮어놨네요. 센터 터널 상당히 높고요. 이쪽에 카본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스포츠 트림에 적용된 옵션입니다. 그리고 시트는 아래쪽에 이 확장이 되는데 전동식은 아니고 손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스포츠 트림에 또 적용된 것이 시트의 옆구리를 이렇게 조여주는 거. 그렇죠. 여기 스포츠 주행할 때는 이렇게 몸을 꽉 잡아줘야 되니까 이 옆구리를 꽉 조여주는 기능, 요게 스포츠 트림에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전동식 텔레스코픽 틸팅 적용되어 있고, 계기판은 아날로그 방식이에요. 실제로 바늘 두 개가 움직이고 있고, 가운데만 그래픽이 적용되어 있어서 다양하게 메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룸미러도 지금 디지털로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그냥 일반 룸미러처럼 보다가 딱 올리면 모니터로 바뀌는 거죠. 그 뒤에 트렁크 상단에 달려있는 그 카메라, 아니구나, 이 차 같은 경우는 그 샤크 안테나 뒤쪽에 달려있는 그 카메라를 통해서 뒤로 보여지는 영상을 여기 모니터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밝기도 이렇게 조절이 되고, 그 다음에 확대도 되고, 그죠? 확대도 되고, 축소도 되고. 아무래도 축소를 해 놓는 게 조금 더 넓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각도도 조절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펠리시아가 다 보이네요. 예. 근데 아마 좀 실제로 도로에서 주행할 땐 이게 카메라가 약간 위에 있어서 조금 아래쪽으로 이렇게 해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도로에 딱 들어섰을 때 제일 먼저 와닿는 부분은 역시나, 역시 승차감, 진짜 이 쉐보레도 그렇고 캐딜락도 그렇고 하체 세팅은 확실히 잘 해요. 미국 차들이 하체 세팅 확실히 잘 하긴 하는데, 특히나 이 차는 지금 스포츠 트림에는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이 적용되어 있거든요. 이론적으로 1000분의 1초마다 한 번씩 노면의 상황을 점검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노면을 부드럽게 이렇게 설정을 바꿔준다 라는 건데, 확실히 승차감이 진짜 매끄러워요. 지금 이게 아마 스포츠 트림이기 때문에 좀 더 단단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프리미엄 트림에 비해서 기본적으로 세팅값이 조금 단단할 수도 있는데, 근데 노면을 정말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이 실력이, 이 부분은 확실히 좋네요. 이거는 진짜 좋아요. 자, 이제 산길을 잠깐 달려볼 텐데요. 지금 이 차에는 엔진이 2.0
가솔린 터보 엔진 한 가지만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최고 출력이 240마력에 최대 토크가 35.7kgm예요.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BMW 530i 같은 경우에 2.0 터보에 252마력이거든요. 얘는 240마력. 토크는 BMW랑 똑같고, 그리고 G80 같은 경우는 2.5 터보다 보니까 최고 출력이 304마력까지 올라가는데, 이 차는 240마력이면 아무래도 조금은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죠. 물론 이 차체의 240마력이 부족한 건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이고, 특히나 이전 BMW CTS 같은 경우도 2.0 터보에 그 차는 275마력이었거든요. 근데 얘는 왜 240마력으로 다시 줄었냐고, 그죠? 덕분에 연비는 뭐 10단 변속기도 적용되고 해가지고 연비는 상당히 좋습니다. 엔진룸도 한번 열어보면 사실 예전에 캐딜락은 이런 차체에 막 8기통 엔진 얹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랬던 어떤 그 추억이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광활합니다. 4기통 2.0 엔진 하나 얹고 나니까 엄청 광활한 그런 엔진룸을 보여주고 있는데 조금 허전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산길을 조금 달려볼 텐데, 보시는 것처럼 뭐 노면이 다 젖어 있어 가지고요, 본격적으로 달리긴 힘들 것 같고 그냥 뭐 맛만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차의 퍼포먼스와 관련해서는 좀 많은 부분들을 확인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이 차가 뭐 비즈니스 세단 혹은 뭐 럭셔리 패밀리 세단인 걸 감안하면 퍼포먼스보다는 그냥 무난한 성능에 집중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이 차는 스포츠 모델이다라는 거죠. 근데 뭐 힘 자체는 확실히 여유는 있습니다. 252마력, 304마력, 뭐 275마력에 비해서 좀 부족할 뿐이지, 힘 자체는 뭐 아주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달릴 수가 없네요. 과속 방지턱도 엄청 매끄럽게 잘 넘어가고요. 이게 아무래도 4기통이다 보니까 엔진 사운드 이런 부분들은 조금 한계가 있긴 합니다. 네, 힘은 상당히 좋고, 근데 사운드도 상당히 매끄럽긴 하네요. 자, 그럼 시프트 패드를 써서 여기서 돌리면 뭐 쭉 미끄러지겠죠. 이건 뭐 지금 노면이 젖어 있어서 당연히 뭐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단 느낌 자체는 긴장감이 돌아올라와요. 오랜만에 후륜구동 세단이다 보니까 긴장감이, 요즘 웬만한 차들 자꾸만 사륜구동들이 많잖아요. 시승차들은 특히나 사륜을 많이 뽑다 보니까 후륜구동 진짜 오랜만인데 느낌이 짜릿짜릿하고 좋네요. 소리가 좀 카랑카랑하네요, 엔진 사운드는. 자, 그러면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수동 모드로 바꾸고 기어를 내려서 회전수 맞춰주는 실력도 나쁘진 않습니다. 바늘이 좀 더 빨리 올라가고 엔진 사운드가 조금 늦게 따라가는 느낌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회전수를 굉장히 잘 맞춰주네요. 그리고 수동 모드에서는 회전수가 레드존 도착하면 기어를 자동으로 올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프트업을 수동으로 조작을 해줘야 되고요. 야, 근데 이게 기어가 10단이나 되는데도, 근데 초반에 기어비는 굉장히 넓게 세팅을 해놨네요. 2단에서 지금 90km 가까이까지를 커버를 하거든요. 레드존이 6000rpm 조금 넘는데 2단에서 거의 90km까지 커버를 해주면, 그러면 상당히 다이나믹하게 코너를 돌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야, 의외다. 90km가 넘어가네. 야, 10단인데도 그 점은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뭐 2단하고 3단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면서 좀 더 재밌게 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 다만 이제 10단 기어가 적용된 만큼 아마 이제 고회전으로 올라가면 고단에서는 기어를 좀 더 촘촘하게 바꾸고, 그리고 이제 고속 크루징 할 때 좀 더 연비가 좋도록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겠죠. 오늘 산길을 좀 제대로 못 달려봐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카랑카랑한 사운드, 그리고 좀 넓은 기어비 저단 2단 3단에, 그리고 진짜 매끄러운 하체. 이거 산길에서 오늘 제대로 한번 그립이 살아 있었으면 롤을 엄청 잘 잡아줄 것 같은, 롤이 거의 없이 매끈하게 돌아 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 뇌피셜이어서 어쩔 수 없지만, 막상 달려봤더니 아니네 뭐 이럴 수도 물론 있긴 있죠. 근데 아마 충분히 그 정도는 잘 달려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야, 확실히 승차감은 진짜 좋긴 하네요. 이게 승차감이 좋다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되고요. 이거는 완성도가 진짜 좋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단단하면서 매끄럽게 걸러주는 그 실력이 진짜 좋습니다. G80이랑 비교해보면 이것도 직접 왔다 갔다 하면서 비교해 봐야만 좀 더 확실하겠지만 최근에 탔던 G80 3.5, 2.5랑 비교해 볼 경우에 둘 다 이제 4륜구동 모델이었고요. 그 차들 중에서 3.5는 굉장히 더 부드럽죠. 승차감으로만 따졌을 때는 그 G80 3.5 4륜구동의 그 승차감이 훨씬 더 고급스럽고 또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반면에 2.5를 저희가 타면서 생각보다 왜 이렇게 경쾌하지?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2.5랑 이거랑 비교하면 완성도는 얘가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안정감도 더 좋고 매끄러운 것도 얘가 좀 더 좋고, 그 차는 조금은 경쾌한 느낌. 그래서 얘가 조금 더 점수를 높게 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실제로 노면에서 들어오는 소음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서 G80보다 고급스러움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맛이 살짝 있네요. 그래서 이 차의 승차감은 완성도 면에서는 굉장히 좋고 또 승차감으로서도 충분히 좋고, 그런 반면에 이제 방음까지 고려를 하면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앞유리에는 이제 이중 접합 유리가 되어 있는데 뒤에는 안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G80은 전체가 다 되어 있으니까 방음 면에서는 아무래도 G80이 조금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승차감과 소음 뭐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막간을 이용해서 빗소리랑 같이 음악을 한번 들어보면, 이 차에는 지금 보스 오디오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퍼포먼스 시리즈면 아마 중급 이상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꽤 나름 오디오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I will always remember the day you kissed my lips. 별이 등실 떠오른다. 비 오니까 선곡이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게 잔잔한 곡들도 상당히 섬세하게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Did a full 180. 오, 예. Crazy. 오, 예. 와, 역시 명불허전 보스. 야, 진짜 보스의 명성에 딱 걸맞은 그런 타격감과 사운드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소리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긴 한데 서라운드 부분은 조금 약해요. 이게 전체적으로 울림이 공간을 꽉 채우면서 약간 그 서라운드 느낌이 조금 강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설정을 찾아봐도 그 부분은 조금 약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이게 볼륨을 높이면 타격감이 엄청나게 좋거든요. 엄청나게 좋은데 이거를 스피커는 다 버텨내요. 스피커는 제대로 받아주는데 이 문틀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약간 떨림이 지금 조금 일어나고 있어서 그 부분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피커 이 부분도 아마 에이징이 조금 더 진행이 되면 그러면 소리도 조금 더 멋있는 소리가 잘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아직은 그렇게 에이징이 된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의 떨림이나 좀 약간의 불편한 점이 조금 볼륨 많이 올렸을 때 조금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좀 해결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정도면 이 급에서는 오디오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렉시콘이랑 비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 타격감이나 그 아주 기본적인 사운드의 풍성함에서는 얘가 훨씬 더 낫고요. 근데 그 차는 이제 그 G80 같은 경우는 좀 더 뭐 서라운드라든가 이런 3D 같은 그런 기능들을 좀 넣어가지고 조금 화려한 맛은 있긴 한데, 기본 베이직한 사운드와 타격감 이런 면에서는 보스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 차에는 반자율 주행 기능이 아쉽습니다. 지금 캐딜락에서 엄청 자랑하고 있는 슈퍼크루즈라는 정말 괜찮다고 평가받고 있는 반자율 주행 기능이 있는데 이 차에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차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만 있고 차로를 벗어나려고 할 때 벗어나지 않도록 핸들을 한번 감아주는 그 차로 이탈 방지 보조까지만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물론 이제 전방 충돌, 보행자 이런 안전 장비들은 들어있고요. 다만 차로를 유지해주는 기능이 빠져 있는 거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한번 써보면 무난하게 상당히 좋습니다. 요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잘 안 되는 차가 있나요? 그래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잘 되고 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표시도 잘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에는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고요, 통풍 시트도 있고요, 반자율 주행 기능이 없네요. 아쉽습니다. 잠깐 손을 놓았을 때 이 차가 차로를 벗어나지 않도록은 유지를 해줍니다. 차로 넘어가려고 하면 이렇게 말아주죠. 자, 그러면 수동 모드에다 두고 기어를 D, M, M에다 두게 되면 이게 레드존에 가서 자동으로 시프트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D에다 두고 급가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주 강력하진 않은데 뭐 이 정도면 상당히 준수한 수준의 가속력을 선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시프트 패드를 써보면, 네, 지금 시프트 패드를 회전수 맞춰주는 실력이 상당히 좋죠. 야, 소리가 막 엄청나네요. 이 사기통 소리가 뭐 이래. 와, 장난이 아니다. 그리고 한 80km 정도까지 떨어지면 2단으로 내려가거든요. 80km에서도 2단으로 내려가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그 시프트 패드를 써가지고 기어 변속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일반 D인 상태에서. 그래서 D 2단으로 내려갔는데 2단에서 급가속을 하면 레드존까지 간 다음에 시프트업을 해요. 근데 이게 분명히 수동으로 조작을 했는데 시프트업을 하면서 그냥 뒤로 바뀌어버려. 이런 경우도, 이런 세팅도 좀 처음 보네요. 재밌네. 그래서 이게 완전히 수동 모드에서는 그러면 이게 뒤로 안 돌아가지만 D인 상태에서 시프트 패드를 써가지고 수동으로 조작했다가 여기 3단, 4단에서 또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3단에서 4단으로 시프트업 할 때는 그냥 수동 모드인 상태로 그냥 시프트업이 되는데, 완전 수동 모드 말고 드라이브 모드가 D인 상태에서 시프트 패드를 쓰게 되면 이제 D3, D4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D3에서 급가속을 해가지고 시프트업이 되면 그때는 D4로 넘어가는데, D2에서 급가속을 해서 시프트업을 하게 되면 D3으로 안 가고 그냥 D로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이것도 좀 특이한 케이스네요.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캐딜락 CTS의 4세대 모델이자 CT5라는 이름으로 돌아온 캐딜락의 럭셔리 중형 후륜구동 세단 CT5를 시승을 했습니다. 자, 장단점이 아주 명확합니다. 그래서 뭐 장점에 좀 더 꽂히신 분들은 뭐 구입을 하셔도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또 단점도 또 명확한 부분들이 많아서 이 단점들을 커버할 만한 경쟁 모델들, 정말 쟁쟁한 모델들이 많아서 또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고객분들의 판단이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일단 장점은 일단 앞모습 디자인,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앞모습은. 뒷모습은 단점에 해당될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는 차가 길어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특히나 문짝이 이렇게 창문이 이렇게 잘라져 있어가지고 특히나 더 좀 길어 보이지 않는 그런 디자인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불호에 가깝고요. 그리고 장점 중에 최고는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이 적용된 이 매력적인 승차감. 이 승차감은 진짜 좋아요. 벤츠 E400에 있는 멀티 챔버 서스펜션이랑 비교하더라도 빠지지 않고 530i보다는 어쩌면 점수로 따졌을 때 얘가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고요.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출력이 경쟁 모델 대비 조금 떨어지는 점, 그리고 치명적으로 반자율 주행 기능이 없다는 점, 그런 점들은 좀 단점이죠.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도 뭐 장점이라고 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보스 오디오는 좀 더 장점에 가깝습니다. 경쟁 모델들보다는 확실히 경쟁력이 있는 것 같아요. 벤츠도 그렇고 BMW보다도 아무래도 조금은 더 경쟁력이 있는 거고, 물론 보스라는 브랜드 자체가 완전 고급 브랜드는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급에서는 상당히 파워풀한 사운드를 제공하고 있어서 나쁘지 않고, 렉시콘이랑 비교를 하더라도 뭐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부분이 이제 가격인데, 이 가격 부분은 아무래도 최고의 경쟁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BMW 530이랑 비교해보면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건 뭐 차이가 많이 나서 확실하고, 제네시스 G80이랑 비교를 하더라도 이 차가 할인까지 들어가는 것을 감안하면
가격은 상당히 경쟁력 있는 가격이긴 한데, 근데 이제 또 가격이 싼 만큼 기능이나 뭐 장비 면에서 또 조금 성능 면에서 조금 부족한 점들이 있다 보니까 그 가격이 좋다라는 게 그냥 리저너블해 쳐버리는 게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또 단점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명확합니다. 미국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정말 괜찮은 미국 차를 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캐딜락, 후륜구동, 세단 뭐 이런 데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실 것. 정말 괜찮은 가격에 정말 괜찮은 미국 차를 사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자동차의 기본기에 집중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도 나름 매력적인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기본적인 하체 세팅이나 또 운동 성능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매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산길을 한번 좀 제대로 달려봤으면 오늘 제가 아주 막 칭찬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그런 좀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 반면에 편의 장비라든가 첨단 기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많이 아쉬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격적으로도 나는 돈을 조금 더 주고라도 더 고급스러운 차를 사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선택하시기에는 조금 빠지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죠. G80만 하더라도 뭐 3.5 트림에다가 4륜 구동도 넣고 또 막 최고로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가죽, 실내 장식, 거기에다 첨단 기능들까지 다 집어넣게 되면 그야말로 가격은 좀 많이 올라가지만 동급에서 가장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뛰어난 그런 모델을 또 구입을 하실 수 있게 되니까, 그런 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이 차로서는 좀 아쉬운 점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장단점이 아주 명확하다. 그래서 본인이 포커싱 하시는 그 포인트에 맞으시다면 한번 도전해 보실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네,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저는 지난 세대 CTS보다는 확실히 더 나아졌다고 생각하고, 성격도 좀 더 명확하고 선이 훨씬 더 굵고 차의 개성이 제대로 잘 살아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모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동차와 삶을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모두 모터리언입니다.